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그리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3차 십자군 따라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대충 이 정도 됩니다. 3차 십자군. 자, 십자군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됐다고 했죠. 자, 3차 십자군에 대해서 유럽 각국의 상황,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3차 십자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그 1187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함락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3차 십자군의 출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근데 3차 십자군 어떻습니까? 창대한 시작, 하지만 미약한 종말이 되겠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미약한 종말, 하지만 미약한 시작, 하지만 창대한 종말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됐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87년 10월 9일, 마침내 88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쪽에 다시 넘어갑니다. 그때 이슬람 쪽 총사령관인 살라딘, 지금까지도 이슬람 최고의 영웅으로 기록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3세는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8세 교황이 즉위하지만 그 역시 2달 만에 사망하고요. 그리고 클레멘스 3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교황청의 이런 그 혼란한 상황, 늦은 대응, 이런 것들이 3차 십자군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3차 십자군은 교황 대리가 참석하지 못해서 세속인들의 십자군, 세속 십자군으로 불리는데, 왜냐? 예루살렘 함락은 서유럽 세계를 충분히 경악시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에데사 상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2차 때와 같은 그런 성 버나드 같은 선동가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십자군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십자군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합의 요 3차 십자군이 결성된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은 살라딘이 유럽의 대응에 맞설 차례가 된 겁니다. 먼저 영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헨리 2세, 그리고 그 아들인 리차드 1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국은 그동안 개인적인 십자군 종군은 있었어도 예루살렘에 이 영국의 왕이 국가적으로 참가한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 당시 영국은 이제 국가로 통합되지 않는, 통합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는 어느덧 프랑스의 절반까지 포함한 엄청난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독일의 황제나 프랑스 왕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당시의 영국이에요. 영국. 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물론 이 프랑스의 서부 지역 절반까지 다 차지한 이러한 유럽 강국이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1188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이제 아들인 리처드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자인 헨리 2세와 젊은 사자인 리차드가 격돌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누가 이기는가? 아들 리처드가 이깁니다. 1189년 리처드는 승리한 이후 대관식에서 십자군 출정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자, 프랑스는 필립 2세가 왕이었죠. 프랑스는 지난 1, 2차 십자군에서 늘 주력군을 담당했는데, 그는 리처드와 동맹을 맺어서 헨리 2세에게 도전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인 리처드가 전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의 전투 능력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싸우기 위해서, 그 헨리 2세와 도전하기 위해서 아들 리처드를 지원한 게 결국은 이제 자충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영토를 되찾을 가능성이 헨리 2세의 시대보다 더 낮아지게 된 상황이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당연히 영토 확정이었습니다. 영토 확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프랑스의 영토는요, 프랑스 왕의 영토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영국의 영토입니다. 영국의 영토.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군 총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가 신청을 하게 된다. 왜냐? 이 프랑스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고요. 교황이 막 화를 냈거든요. 참가하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라이벌 영주들과의 그 휴전을 하면서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특히 리처드, 영국 왕이 리처드와 1190년 베질레에서 신사협정을 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우리는 함께 출발하고 함께 돌아온다. 만에 하나 한 명이 먼저 귀국하더라도 상대방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 즉 빈집털이하지 않는다. 그러한 그 신사협정을 신 앞에, 즉 하나님 앞에 하고 출발한 거예요. 자, 신성 로마 제국, 지금 독일이죠. 거기에 프리드리 1세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프리드리 1세는 어땠는가? 그는 십자군의 종군 경험이 있죠. 2차 십자군 때 삼촌인 콜라트와 함께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처절한 실패, 그걸 설력하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먼저 출발했는데 무려 10만 대군을 이끌고 출발하지만 배를 못 구해서 육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재앙이 됩니다.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거든요. 자, 당시 십자군의 상황은 어땠는가? 십자군 왕국의 상황은 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왕국의 의회는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긴 이후에 수도를 두로로 천도합니다. 두로로 천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1차 십자군 당시 성공했을 때 여기를 다 차지했죠. 하지만 지금 3차 십자군이 출정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왕국이 예루살렘이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 십자군 왕국은요. 여기 있는 티로스, 두로 요 지역과 그 다음에 북쪽에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차지한 거예요. 1차 십자군 때에 비하면 얼마나 영토가 다 빼앗겼습니까? 간신히 이제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고로한 상황이었다. 고로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빼앗겼기 때문에 두로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이제 천도하게 된 것이죠. 1188년, 그러니까 1187년 예루살렘 함락당한 이후 예루살렘의 국왕인 기드 리지냥과 여타 귀족들 살라딘에게 포로가 됐었는데 다 석방이 됩니다. 살라딘은 다시는 이제 무슬림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을 하죠. 자, 하티네뿔 전투에서 무능의 끝판왕을 보였던 게 바로 기였어요. 기. 그 당시 왕국의 기사들은요, 그 왕에 대해서 분노와 멸시가 아주 상당했다고 합니다. 석방된 기는요, 새로운 수도 두로로 왔지만 당시 두로의 영주인 코라도가 뭐라고 하는가? 자, 당신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냐며 길길이 날뛰면서 그가 두로 성 안으로 들어온 거 입성을 거부하게 되죠. 결국 왕인 기는 어떻게 되는가? 성 밖에서 맨땅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동안 성 밖을 머물다가 3차 십자군 원정대가 오자 함께 악고 공방전에 참여합니다. 자, 악고 어떻습니까? 자, 악고 두로 여기에서 밑에 있는 악고 여기에 공방전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게 이제 그의 운을 확 바꿔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살라딘과 다시는 그는 이제 무슬림과 전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포로에서 석방됐지만 하지만 어때요? 이교도와 맹세를 깨는 건 교황이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고타라는 그의 최대 업적으로 불리긴 하는데 사실은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속속 도착한 십자군 동지들의 맹활약, 특별히 누굽니까? 사장 리처드, 영국의 리처드 덕분이거든요. 하지만 갓 도착한 유럽 기사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적은 병력으로 악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예루살렘 국왕 기의 군대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바로 예루살렘 왕은 적은 병력으로 적과 싸우고 있는데 부하들은 성 안에서 출전도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기는 부하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이교도에 맞서는 위대한 십자군 기사의 이미지를 얻고 그야말로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한 거죠. 거기에 감동받은 십자군들이 왕인 기의 군대에 합류하는 거예요. 반면 살라딘의 파상 공세에도 두로 성을 끝까지 지켜낸 영웅 코라도는 뭐가 돼요? 순식간에 병신이 됩니다. 이러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한마디로 역시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코라도는요, 기에 이 악고 공방전에 합류하고 그를 왕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자, 1190년 이 악고 공방전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기의 부인인 시빌라 그리고 두 딸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가 예루살렘 왕이 된 건 뭐예요? 그 부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인이 여왕이니까 그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그 근거, 예루살렘 왕국 국왕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두 딸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죠. 자, 그동안 이 기에 무능에 치를 떨던 예루살렘 왕국 제후들은요, 이번 기회에 이복 여동생인 그 이사벨을 여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사벨의 남편 옹프로아가 이 옹프로아가 기보다 더 형편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190년 제후들은 강제 이혼시키고 당시 전쟁의 영웅이었던 코라도, 당시 두로의 영주였던 이 코라도와 재혼을 시킵니다. 이후 이제 악고에 도착한 프랑스의 필립 2세는 코라도를 지지하고 리처드는 기를 지지하면서 한동안 왕위 분쟁이 좀 이어집니다. 이러면서 2년간 예루살렘 왕위는요, 2년간 공석인 상태에서 악고 탈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 탈환전은 상당히 교착 상태로 3년간 진행이 되는데 당시 살라딘 직면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군사 수급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왜냐?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다 수복했기 때문에 목적 달성했고 무슬림 군대는 다 흩어진 거예요. 이 악고 공방전에 왜 굳이 군사를 보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교착 상태 중에 십자군에게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1190년 6월 10일 신성 로마제국 황제인 프리드리 1세가 이 살레프 강을 건너다가 이제 익사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아마도 고령에 이 찬물에 입수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를 따르는 10만 독일군은 이제 대부분 이제 고향 앞으로 가 하면서 이제 회군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필립과 리처드 어떻습니까? 함께 가게 됐기 때문에 함께 해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배 위에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악화되어서 결국 각자 성지에 따로따로 도착하게 되는데, 자, 리처드는 도중에 키프로스 섬에 들렀다가 그 섬을 정복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냐? 리처드의 아내와 누이가 탄 배가 키프로스에 불시착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거기에 총독이 체포한 거예요. 자, 체포했다. 그러면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키프로스 섬을 정복해 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키프로스 섬은요, 그 전에 비잔틴 황제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리처드가 이 기가 이제 예루살렘 왕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르지냐 그에게 이제 키프로스 섬을 넘겨요. 그래서 르지냐 왕가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베네치아령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1570년까지 계속 기독교 진영으로 이 섬이 남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섬은요, 이 키프로스 섬은 교역이라든지 또 성기순례 면에서 무척 중요했다는 거예요. 리처드의 행동은 그래서 즉흥적으로 한 일도 훗날 볼 때 굉장히 장기적인 기독교 진영의 이익과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1191년 4월 필립 2세 그러니까 악고 공방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 리처드는 키프로스 정복 안 해도 늦은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리처드가 합류한다. 자, 리처드가 합류하면서 이제 지체됐던 이 악고 공방전이 거의 한 방에 끝납니다. 리처드가 이제 무슬림 해군 지원군을 바다에서 전부 수장시키자 계속 버티던 악고가 이제 결국 손을 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활약상을 보고서 이제 리처드는 이제 십자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십자군의 지휘 계통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죠. 마침내 7월 12일 악고가 함락이 되는데 1189년부터 3년간 이어진 악고, 마침내 이제 함락이 된다. 하지만 이후에 십자군 수뇌부는 주도권 다툼으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3년간 이루어진 악고 공방전, 마침내 이제 악고를 정복하고 나서 승리에 도취한 이 오스트리아 공작인 레오폴트 5세가 자신의 이 피로 젖은 하얀 옷을 찢어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영국 왕의 국기 옆에 싹 꽂습니다. 자, 오늘날도 흰색 위아래에 빨간 피가 묻은 그 깃발은 오늘날 오스트리아 국기가 됐죠. 하지만 리처드 왕은 어떻습니까? 감히 공국의 공제하기 왕국 깃발 옆에 함께 꽂아? 그러면서 이제 그 깃발을 꽂아버린
그 깃발을 뽑아가지고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오폴드 5세는 큰 수모를 당하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는 이제 자신의 군사를 좀 남겨두게 되는데 그 기사가 성지에 있는 3대 기사단 중 마지막이 되는 튜턴 기사단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성전 기사단 그리고 요한 기사단에 이어서 3대 기사단인 튜턴 기사단이 되는 것이죠. 자, 프랑스는 당시 또 영국과 영토 분쟁 중에 출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국가적인 분쟁 이외에도 이 가문의 악연이 또 있잖아요. 이 필립 2세의 아버지인 루이 7세가 엘레아노르와 이혼을 했는데 그 엘레아노르가 어때요? 리차드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문에서도 이제 또 악연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영토 분쟁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필립 2세가 건강 악화를 핑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리처드는 돌아가는 그에게 추가적인 서약, 빈집털이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하죠. 필립은 당연히 이제 사인을 하고 하지만 돌아가서 역시 빈집털이를 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 홀로 리처드가 남게 됩니다. 그는 이제 9월 7일 아르수프 전투를 통해서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되죠. 과거 하틴의 뿔 전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강적, 제대로 된 적을 만나게 된 살라딘이었습니다. 이 리처드의 활약상을 보면서 성전 기사단도 자발적으로 절대 복종하게 되죠. 이후 이제 리처드는 요빠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함락의 전초 기지로 삼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원래 상황이 여기 두로를 이제만 남은 상황에서 악고를 정복했죠. 그 이후에 아르수프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야파, 요빠를 정복하고 나서 요빠를 예루살렘 함락의 전초 기지로 삼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192년 4월, 2년간 공석이었던 예루살렘 왕관이 시빌라의 이복 여동생인 이사벨 1세에게 넘어갑니다. 코라도 1세와 결혼을 했죠. 자, 그는 이제 아모리 1세가 비잔틴 황녀인 마리아와 재혼해서 낳은 딸이었죠. 이 두로에서 대관식이 있었는데 이사벨의 의붓 아버지인 이벨린의 발리양은 이 결혼을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 그 남편인 이 코라도의 전투 실력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틴의 뿔 전투에 참전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국왕이었던 이 디리진양의 뻘짓을 목도한 이후 이제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미남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뭐가 중요하냐? 전투 능력이 탁월한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살라딘 군대에 둘러싸인 십자군 국가의 수호를 맡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어떻습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 코라도가 두로의 거리에서 2명의 그 핫사신이 보낸 그 암살단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벨은 다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제후들은 재빨리 리처드와 함께 종군한 쌍파뉴 백작 앙리와의 재혼을 추진합니다. 왜냐? 이전 왕인 이 기의 귀환을 재빨리 막기 위한 처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가 뻘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앙리는 탁월한 전투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게다가 영국의 왕이었던 리처드의 조카예요. 게다가 또 프랑스의 왕인 필립과도 인척 관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면 포위당한 십자군 국가에 유럽의 두 강대국과 혈연으로 연결된 인물, 게다가 전투 능력도 탁월해요. 최상의 카드였던 거죠. 당시 이제 암살당한 전 남편 코라도의 딸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사벨은 한 달밖에 결혼 안 했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이제 그 딸이 나중에 태어나는데 마리아가 되고 또 훗날 예루살렘의 여왕이 또 되는 인물입니다. 이 앙리와 이사벨 사이에는 또 3명의 딸이 또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가 되죠. 1992년 봄 복잡한 일들이 정리되자 리처드는 이제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 수복이 얼마 남지 않은 고로한 상황에서 본국인 영국에서 비보가 전해집니다. 갔던 프랑스의 왕 필립과 자신의 동생인 존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겁니다. 필립 2세는 리처드의 동생 존을 앞세워서 영토 수복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노르망디를 넘어서 영국까지 침공하는 본토까지 위험해진 이런 상황. 이 필립은요 어때요? 중세 때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평화 이걸 이제 깨뜨린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엄왕 필립 편 하면서 그는 과연 존엄왕가 아니면 양아치인가 그 편에서 한번 자세히 그의 성격을 다룬 바 있죠. 자, 리처드는 어쩔 수 없이 살라딘과 강화를 시도합니다. 당시 이슬람 쪽 이맘들, 성직자들은 사정이 급한 건 리처드인데 왜 강화를 맺냐 하면서 살라딘에게 격렬히 반대를 하죠. 하지만 살라딘은 이 강화를 이제 밀어붙입니다. 왜냐? 리처드의 나이가 35살이고 자신은 54세임을 언급하면서 어때요? 시간이 꼭 우리 편이 아님을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죽으면 누가 이슬람을 통합하겠냐면서 반발을 잠재웁니다. 자, 리처드의 그러한 그 처지를 동정이라도 하듯이 곧바로 강화 교섭이 시작됩니다. 8월 4일 살라딘의 동생 알-아딜이 요바에 있는 리처드를 직접 방문하죠. 그는 12살에 자신의 큰 아들 알-카밀을 데려오는데 리처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요 아랍 소년에게 굉장히 호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섭 중간에 그 소년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를 기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자, 회담 결과 어떻습니까? 회담 결과는 예루살렘은 이제 이슬람 측에 속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안전한 성지 순례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맘들은 이제 반대했지만 이 살라딘의 종교적 관용과 또 경제적인 고려도 엿보이는 구석이죠. 왜냐? 성지순례는 일종의 거대한 관광 산업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3차 십자군에게 점령된 두로 그리고 요파까지 포함한 해안 지역은 십자군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거였고요. 또 육지 안쪽에 가득 메운 이 기사단의 성체 이것도 순례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것도 이제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의가 맞춰지는데, 자, 요것은 이제 3차 십자군 이전의 십자군 왕국이에요. 두로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정복한 요 지역들 다 인정해 주겠다. 성지순례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의를 끝내고, 자, 합의를 마친 리처드는 1192년 10월 9일 악고 항구를 출발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담을 잘 마친 살라딘, 다메섹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체력이 나날이 쇠해집니다. 이렇게 될지 알고 있었는지 그는 1193년 3월 4일 아침 이슬람에게 절대적으로 위협을 끼쳤던 리처드가 성지를 떠난 지 5달 만에 숨을 거두게 되죠. 자, 그리고 기디 리지냥, 예루살렘 왕에서 고배를 마신 그 기는요, 리처드가 원정 도중에 점령한 키프로스 왕국이 이제 주어집니다. 선물로 주어지죠. 키프로스 왕국의 초대 왕이 되죠. 하지만 1년만 통치하고 그는 후사가 없어서 동생 아모리가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요 아모리가 나중에 또 예루살렘 왕이 됩니다. 요 리지냥 왕가가 예루살렘 왕가하고 이제 어떤 그 질긴 인연이 있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수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성지순례 안전만 보장받는 그다지 이렇게 성과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굉장히 미약했던 3차군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